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행성의 운동, 내행성과 외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는데요. 자, 어려운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우리 나머지 내용들 회합축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태양과 달의 관측 부분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준비했었던 내용들 내행성과 외행성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 사실 내용 자체도 내용이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에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그리고 문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파트는 많은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할 부분 회합주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합주기라고 하는 용어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회합주기. 우리가 보통 S라고 적는 그런 주기입니다. 자, 우리가 행성이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공전 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앞서 지구에서 관측자가 행성들을 관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위치 관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상에 있는 내합이나 외합 또는 최대 이각의 위치인 동방 최대 이각이나 혹은 서방 최대 이각의 위치가 있었고요. 외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직선상에 있는 합이나 혹은 충이 있었고 이각의 크기가 90도가 나오는 동구나 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각각의 위치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을 때 그 위치 관계의 변화가 나타났었거든요. 내행성은 내합부터 시작을 한다면 서방 최대이각, 외합, 그 다음에 동방 최대이각 순으로 내 위치 관계가 변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외행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충부터 시작한다면은 동구, 합, 서구 순으로 위치 관계가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위치 관계에서 다음 똑같은 위치 관계까지 놓일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회합주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내행성의 위치 관계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내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내합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혹은 외합인데 지금 현재 충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충이 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회합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합주기는 공전주기와 분명히 관련은 있지만 공전주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합주기에 대한 내용들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림을 먼저 좀 봐주시면요. 태양, 지구, 외행성 순으로 각각 놓여 있습니다. 이때 행성들의 공전 속도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그만큼 공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구가 안쪽 궤도, 외행성이 바깥쪽 궤도에서 공전을 할 때 하루 동안 행성들이 공전하는 그 각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때 지구는 훨씬 더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만큼으로 움직일 거고요. 지구는 외행성은 요만큼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에 이만큼씩 행성들이 움직였다면요. 이때 하루 동안 지구와 외행성 사이에서는 요만큼의 각도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각도 차이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뭐 2분의 360도 혹은 P분의 360도. 여기서 말하는 E나 P는 각각 행성들의 공전 주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조금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루 동안에 행성들이 공전을 하면서 지구가 이만큼, 외행성이 요만큼으로 움직여서 지금 현재 세타만큼의 요 각의 차이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다음 날이 되면 또 세타만큼의 각의 차이가 생길 테니까 전체적인 각은 2세타만큼 그리고 3일이 지나면 3세타만큼 이런 식으로 세타의 각도가 매일마다 조금씩 쌓이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타의 전체 크기가 360도가 된다면요. 이때 당연히 이 행성들의 위치 관계는 다시 똑같은 위치 관계에 놓일 것이다 라는 거 쉽게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태양, 지구, 외행성이 일직선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에서 바라보는 외행성은 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충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회합주기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루 동안에 차이가 생기는 저 세타가 쌓여가지고 전체 360도가 될 때 다시 얘네들은 일직선 상태에 놓이면서 충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페이지 528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공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공식을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만 좀 잘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내행성의 회합주기를 계산하는 공식과 외행성의 회합주기를 계산하는 공식을 따로따로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은 그 공식이 하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때 그 공식을 보시면은요. 우리 회합주기 S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런데 회합주기 S 계산할 때는요. S분의 1 전체 회합주기의 역수값은 이때 안쪽에 있는 행성의 공전주기분의 1 마이너스 바깥쪽 행성의 공전주기분의 1로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행성의 회합주기를 보려면은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그렇습니다. 내행성이 들어가면 되겠죠? 반대로 바깥쪽에는 지구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지구에서 외행성을 관찰한다면은 안쪽은 지구의 공전주기 그리고 바깥쪽은 외행성의 공전주기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지 예를 들어 가상의 행성의 회합주기를 계산하자라고 한다면은 이때 안쪽과 바깥쪽만 구별해 주신다면 회합주기 계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혹은 2분의 1 마이너스 P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정리하기보다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합주기의 역수는 안쪽 행성의 공전주기분의 1 마이너스 바깥쪽 행성의 공전주기분의 1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행성인 금성의 공전주기가 0.6년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년의 공전주기를 가지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지구와 금성 사이의 회합주기가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안쪽에 들어가야 될 것은 내행성이겠죠. 따라서 금성 0.6분의 1 마이너스 바깥쪽은 지구니까요. 그때 1분의 1, 즉 1이 되겠습니다. 자, 0.6분의 1을 정리해 주시면 10분의 6분의 1이니까요. 6분의 10, 즉 6분의 10에서 우리가 1을 빼주게 되면은 그 값은 6분의 4, 즉 3분의 2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이게 회합주기구나 라고 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큰일 나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은 뭐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회합주기의 역수값이니까. 따라서 지금 이 값을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해주면 회합주기는 2분의 3, 즉 몇 년이다? 그렇습니다. 1.5년의 회합주기를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회합주기 계산할 때 공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때 공식 만들어가는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회합주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안쪽 분의 1 마이너스 바깥쪽 분의 1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계산하실 때 마지막에 나온 값 꼭 역수 취해줘야지만이 정확한 회합주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각각의 내행성이나 혹은 외행성을 바라봤을 때 회합주기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그 값들이 바로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X축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Y축은 회합 주기에 관련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가운데 보시면 기준을 1년으로 잡아놨거든요. 근데 요 1년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바로 지구의 공전주기죠. 지구의 공전주기인데요. 나머지 행성들의 회합주기 쭉 계산해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내행성인 수성 그리고 금성은 요 위치에 있고요. 나머지 외행성들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마지막 해왕성 이렇게 해서 행성들의 회합주기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값들을 가지고 회합주기를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태양과 가까운 내행성인 수성 같은 경우에는 회합주기가 1년보다 매우 짧습니다. 자, 회합주기가 1년보다 짧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수성의 내합을 보고 있는데 다음 내합을 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 미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앞서 회합주기 만드는 방법, 바로 하루 동안의 공전 각 차이를 가지고 저 각이 쌓이고 쌓여서 360도가 될 때까지 걸리는 날이 며칠이 될 것인가, 그걸로 가지고 회합주기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수성이 지금 현재 회합주기가 1년에 미치지 못한다면요, 하루 동안에 생기는 저 각의 차이, 세타의 크기가 크다라는 걸까요? 작다라는 걸까요? 당연히 크다라는 거겠죠. 지구의 공전 속도가 있을 텐데요. 안쪽을 돌고 있는 수성의 공전 속도는 지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때 각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전 속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하루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그만큼 그
각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360도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성, 지금 현재 회합주기가 1년보다 매우 짧은 유일한 그런 행성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행성들은 모두 다 회합주기가 1년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현재 금성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회합주기가 1년보다 매우 커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같은 위치관계를 볼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금성은 내행성이고 화성은 외행성인데 예를 들어 금성을 내압을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압을 보겠다. 혹은 화성을 충을 보고 있는데 다음 충을 보겠다. 이때까지의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죠. 아까 대략적인 예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 금성 같은 경우 회합주기가 1.5년. 이것보다는 좀 더 크게 회합주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행성들은 왜 회합주기가 1년보다 많이 크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 이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수성의 어떤 그런 예와는 좀 반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성이 회합주기가 1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짧은 것은 하루마다의 차이가 생기는 그 각의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와는 반대로 금성이나 화성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회합주기가 1년보다 매우 길다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하루마다의 그 각 속도, 그러니까 각의 차이가 매우 적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세타가 작으니까 그 세타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360도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지구와의 공전 속도 차이가 작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그만큼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금성이나 혹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상대적으로 아주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전 속도의 차이가 적은 거예요. 공전 속도의 차이가 적으니까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겠죠. 따라서 세타의 각도가 작기 때문에 하루마다의 그 차이가 적어서 회합주기가 매우 길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이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에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녀석들이거든요. 요 녀석들. 자, 이때 다른 외행성들입니다. 외행성들이 지금 현재 회합주기를 계산해 봤을 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갈수록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죠? 그랬을 때 얘네들 점점 회합주기가 1년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요. 멀리 있는 외행성일수록 회합주기가 1년에 가까워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즉 지금 현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회합주기가 갈수록 1년에 가까워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지구와의 공전 속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누가 빠를까요? 지구가 빠르겠죠. 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갈수록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공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느려지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런 외행성들 지구 바깥쪽에서 매우 느리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 일직선 상태, 그러니까 현재 충의 상태에 있는데 지구와 외행성이 동시에 공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가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원래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동안에 외행성은 기껏해야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가 조금 더 가면 되죠.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합주기가 거의 1년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외행성들의 하루 동안에 이동하는 각의 크기가 매우 작다면은요 거의 1년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지만 이때 같은 위치관계에 놓일 때까지 이제 지구가 최소한 한 바퀴는 돌아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행성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회합주기는 1년보다 작아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회합주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페이지 528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이런 회합주기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상에서 잘 나오는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태양의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을 표현을 해놓고요. 각각의 행성들의
뜨는 시간 혹은 지는 시각을 지금 표현해 놓은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래프가 조금씩은 바뀌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행성의 운동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살펴봤던 회합주기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X축은 이제 시간에 따른 월이고요. 그리고 Y축이 하루 동안의 시각입니다. 시각을 잘 보시면 가운데 0이 있어요. 자정이죠. 자정이 있고 그러면서 2시, 4시, 6시, 8시 또 아래쪽은 16시, 18시, 20시, 22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루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 이게 일몰 시간. 지금 태양이 지는 시각이네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일출 시간. 그렇습니다. 바로 해가 뜨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는요. 아래에서부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일몰 이후부터 일출까지구나. 즉 해가 지고 난 다음 해가 뜨기 전까지니까 결과적으로 밤에 해당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천체를 보기 위해서는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보는 천체가 지평선 위에 떠 있을 때 이 시간이 밤이어야지만 즉 해가 지고 뜨기 전이어야지만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 지는 시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수성이 있는데요. 수성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지는 시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이 상당히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나타나 있죠. 이때 수성의 지는 시각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바로 수성은 지금 현재 내행성으로서 태양과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매우 빨라서 태양의 동쪽과 서쪽을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우리 내행성의 운동 생각을 해보면요. 자,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내행성 궤도,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지구 궤도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지구가 요 위치에서 내행성을 살펴봤을 때 내행성이 지금 현재 태양의 서쪽 그리고 동쪽 이 두 지점 중에서 이쪽 부분에 서쪽 부분에 있다면은 태양보다 적경이 작기 때문에 먼저 떠서 먼저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태양의 서쪽에 있을 때는 태양보다 먼저 뜨고 먼저 지기 때문에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태양의 동쪽 부근으로 놓이게 되면은 태양보다 적경이 크기 때문에요. 태양보다 늦게 뜨고 늦게 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는 해가 진 다음 초저녁에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쪽에 하얀 선이 바로 지금 현재 일몰 시간,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성의 그래프를 좀 잘 보니까요. 지금 요때를 한번 볼까요? 요때를 한번 딱 보면은 지금 태양이 지는 시각과 그 다음에 수성이 지는 시각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태양의 지는 시각과 수성의 지는 시각이 똑같으려면 결과적으로 태양과 수성의 적경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동일할 수 있는 적경이 바로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즉 지금 현재 내합에 놓이거나 혹은 외합에 놓일 때 지금 현재 우리는 수성과 태양의 적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뜨고 같이 져. 관측이 불가능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요 지점이 내합 아니면은 외합일 텐데요. 그걸 어떻게 판정하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내합 전에는요. 지금 이 지점 전에는 지금 현재 태양이 지는 시각보다 수성의 지는 시각이 더 늦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수성을 초저녁에 관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시점 이후에는 도리어 수성의 지는 시각이 태양보다 더 빠르게 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현재 저 수성의 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당연히 태양보다 늦게 진다라는 이야기는 늦게 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일 거고요. 반대로 태양보다 일찍 진다라는 이야기는 태양보다 일찍 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내행성의 위치 관계는요. 내합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때 서방 최대위각, 외합, 동방 최대위각 순으로 각각 위치 관계가 변화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태양보다 늦게 질 때는 태양의 어느 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쪽에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지금 현재 태양보다 빨리 지는 경우는요. 빨리 떠야 되니까요. 태양의 서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요 시점 이전에는 태양보다 동쪽에 있었고요. 반대로 태양의 그 다음에는 태양의 서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위치 관계가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내압이나 외압의 두 지점 중에 한 지점을 지금 현재 동쪽에서 서쪽으로 행성이 통과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요 지점이 뭐가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내압의 위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반대로 요 지점을 한번 볼까요?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태양과 같이 지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일직선상에 놓여 있겠구나. 그런데 이때 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시점 이전에는요, 태양보다 일찍 졌고요. 이후에는 늦게 집니다. 일찍 떴고 늦게 뜨는 거죠. 태양의 서쪽에 있었고 태양의 동쪽에 있습니다. 저 일직선상에 놓이기 전에 서쪽, 그리고 이후에는 동쪽. 그럼 위치 관계가 이렇게 바뀌니까 얘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외압을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요 지점은 다시 내압, 요 지점은 다시 외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렇게 뜨고지는 시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바로 우리가 바로 직전에 했었던 회압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외압인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위치 관계가 외압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회압주기. 자,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회압주기 S가 될 것이다. 혹은 내압에서 다음 내압까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압주기 S에 해당하는 그 시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얘네들이 어떤 위치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압 주기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수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화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에는 외행성이거든요.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회압 주기가 1년보다 많이 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1년의 시간 동안에 회압 주기가 다 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역시 화성과 목성의 지는 시각을 표현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시점, 목성이 요때 태양이 뜰 때 같이 뜨고요. 태양이 뜰 때 져버리는 그런 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목성이 있는 이 위치 관계가 과연 어디이겠는가? 자, 이때 목성 같은 외행성은요, 지구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태양의 완전히 반대편에 놓이는 위치, 바로 충의 위치가 되면은 태양과 적경이 12시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양이 뜰 때 지고 태양이 질 때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목성, 요 시점 때 지금 태양이 뜰 때 같이 지고 있으니까요. 거의 지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 말은 목성이 요 위치에 놓여 있으면은 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화성 한번 가볼까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는 시각인데요. 요때 가봅시다. 요때가 지금 해가 질 때 같이 져버려요. 이러면 이때는 태양과 적경이 똑같은 거니까 얘가 지금 현재 합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들은요, 문제상에서 상당히 잘 다뤄지는 그래프긴 한데요. 이때 그래프를 절대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때그때마다 그래프에 주어진 값들, 예를 들어서 일출 일몰 시간이 뒤로 반대로 바뀌어 버린다거나, 혹은 지금 현재 지는 시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뜨는 시각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잘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회압주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상으로 봤을 때 페이지 528쪽, 바로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케플러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우리 그 내용 보면서 이제 케플러의 법칙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의 법칙은요, 이때 천체 물리학자인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을 관찰하는 과정 중에서 그 당시에 태양을 주변으로 행성들이 원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깨트려 버리게 된 그 세 가지의 법칙들을 우리가 케플러의 법칙, 케플러 제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거든요. 자, 그런 케플러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케플러 제1법칙, 바로 타원궤도의 법칙입니다. 자, 케플러는요, 태양의 시직경을 조사를 해요. 이때 그 당시에 지구가 태양을 원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요, 이때 태양을 관찰했을 때 항상 태양의 눈에 보이는 크기인 시직경이 항상 동일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태양의 시직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태양의 시직경이 일정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태양의 시직경이 크게 보일 때는 거리가 가까이에,
반대로 시직경이 작게 보일 때는 그만큼 멀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그런 사실을 알아내고 여러 가지 법칙들을 적용을 해서 행성들이 지금 현재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 첫 번째 타원 궤도의 법칙이거든요. 타원, 원이 약간 좀 찌그러져 있는 형태이죠. 찌그러져 있는 형태의 긴 지름과 짧은 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양과 같은 이런 별이 그런 긴 지름과 짧은 지름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두 초점 중에 한 장소에 지금 현재 태양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행성들이 주변 타원 궤도를 통해 지금 현재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이 지점이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 바로 근일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지점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 바로 원일점이 되겠죠. 지구는 사실 이 정도로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 지점을 통과할 때 태양까지의 거리, 우리가 보통 우주에서 천문학 단위를 쓸 때 가장 작은 단위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U거든요. 이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근일점에서 0.8 AU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지구가 삥 돌아서 6개월 만에 원일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1.2 AU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근일점은 0.8 그리고 원일점은 1.2 AU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타원 궤도를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때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지구까지의 거리는? 하고 물어보면은 근일점까지의 거리도 아니고 원일점까지의 거리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로 찌그러져 있질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찌그러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근일점 혹은 원일점까지의 거리가 아닌 이 긴 지름의 절반, 우리가 그것을 궤도 장반경 혹은 장반경 A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요 A로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근일점과 원일점을 두 개를 더한 크기 0.8과 1.2를 더한 것에 얼마? 절반. 따라서 지구는 지금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1AU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모든 행성들에서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항상 궤도 장반경 A에 해당하는 크기로 계산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타원 궤도 법칙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앞서 지구가 태양 주변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건데요. 이때 근일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원일점까지 지나 다시 근일점까지 돌아올 겁니다. 그동안 걸리는 시간은 1년, 바로 12달이 되겠죠. 자, 이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지구의 공전 궤도의 이 전체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즉 1년, 12달 동안에 지구가 저 전체 S라고 하는 면적을 싹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구가 지금 현재 근일점에서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공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전을 할 때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근데 근일점 부근에서 지구가 요만큼을 공전을 해서 요 위치까지 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면적을 우리가 S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른 지점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한 달 동안 공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한 달 동안 요렇게 공전을 했고요. 그리고 요 지점, 원일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한 달 동안 요만큼을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면적들을 만들어 낼 텐데요. 그 면적을 각각 S2, 각각 S3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이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각각의 면적들은 각각 서로 다른 지점에서 공전하면서 만들어낸 면적인데 이때 모두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죠. 그 말인즉슨 S1, S2, 그다음에 S3가 모두 다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면은 이때 이 면적이 어디에서 만들어낸 면적이든 항상 동일하다라는 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각각의 면적들 S1, S2, S3는요.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12달 동안 쓸고 지나간 전체 면적이 S라면 이때 각각의 면적 S1, S2, S3는 전체 면적의 12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달마다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항상 똑같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한 달 동안 어디에서 쓸고 지나가든 전체 면적의 12분의 1만큼을 쓸고 지나가시다. 그게 바로 면적 속도예요. 면적 속도. 한 달 동안에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면적 속도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성의 공전 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떤 가상행성이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태양 주변을 도는 동안에 요 면적이 전체 면적 8분의 1이고요. 1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쓸고 지나갔다. 그 말은 얘가 전체 면적을 다 쓸고 지나가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8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공전 주기가 8년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아내는데요. 이때 면적 속도는 동일하지만 공전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한 달 동안 쓸고 지나가는데 S1, S2, S3가 똑같아야 돼요. 특히나 근일점 같은 경우가 근일점과 원일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요 S1의 면적과 S3의 면적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부채꼴의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 말은 호의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짧은 근일점 부근에서의 부채꼴이 당연히 호의 길이가 길어야 되고요. 반대로 원일점 부근이 호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동안에 그 공전 속도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공전 속도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때 태양과 가까이에 있는 근일점 부근이 태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보다 공전 속도가 더 빨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태양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유인력이 크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공전 속도가 크게 작용하는, 공전 속도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 즉 근일점에서부터 원일점까지 가는 동안에는요. 점점 공전 속도가 느려지고요. 반대로 원일점에서부터 다시 근일점까지 오는 동안에는 공전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라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케플러가 저런 식으로 행성들의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리고 공전 주기를 계산을 해봅니다.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그만큼 더 먼 궤도를 돌아야 되다 보니까 이때 당연히 공전 주기,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인 공전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케플러는 그 공전 주기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앞서 우리 그 거리를 A, 궤도 장반경이라고 했죠. 그 장반경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수식으로 증명을 해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공전 주기와 궤도 장반경 A에 대한 그런 값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때 공전 주기의 제곱과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이 각각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처럼 이런 식으로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통해 공전 주기의 제곱과 궤도 장반경 A의 세제곱은 비례관계야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조화의 법칙이거든요. 식을 정리하자면은 사실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놓으면은 이 기울기, 우리가 비례상수 K라고 이제 놓을 수가 있겠죠. 이때 이 공식을 통해서 P의 제곱은 K, A의 세제곱, 혹은 A의 세제곱분의 P의 제곱은 K,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공전 주기가 1년인데요. 이때 궤도 장반경이 1AU입니다. 그랬을 때 1년의 제곱과 1AU의 세제곱이 서로 비례관계에 놓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K값, 비례상수 K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의 비례상수 K 값이 1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이게 둘이 같으면 되겠죠. 원래 비례지만 K가 1이니까 같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만일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다른 가상의 행성들, 그 가상의 행성들을 봤을 때 그 가상의 행성들도 모두 다 결과적으로 비례상수 값이 K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전 주기의 제곱과 궤도 장반경 A의 세제곱이 서로 그냥 같으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가상행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라고 하는 가상행성, 예를 들어서 공전 주기가 8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8년 동안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행성 A의 궤도 장반경 A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때 8년의 제곱과 궤도 장반경 A의 세제곱이 서로 같으면 됩니다. 자,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시면 얼마? 4AU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4AU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행성들의 공전주기 결과적으로 8년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B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으로부터 9AU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9AU의 세제곱하고 공전주기의 제곱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계산해 볼까요? 얼마? 그렇습니다. 27년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전주기를 알면 궤도장반경을 계산하거나 혹은 궤도장반경을 알면 공전주기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조화의 법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케플러의 법칙에서 나오는 각각의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거 어떻게 계산해요? 저거 애매한 값 나오면 이거 계산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애매한 값들이 나오면은요, 뭐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루트 씌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에서 뭐 어떤 산술적인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그러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형태의 어떤 값들이 주로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약간 좀 애매한 값들이 나오게 된다면요, 그 애매한 값들은 어떤 정확한 값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기준값에 대해서 크다 작다만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진행이 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정말 얘 잘 나와요. 예, 되게 잘 나오거든요. 공전주기가 8년이면은 거리가 4AU만큼 떨어져 있다. 반대로 이제 4AU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공전주기가 8년이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계산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정말 좀 애매한 값들 나오면은 그런 것들로 가지고 정확한 값들을 찾아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는 게 지금 현재 페이지 529쪽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외행성의 회합 주기와 그다음에 케플러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케플러는 이후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뉴턴 하면은 만유인력 생각나시죠? 이때 우리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물체가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해서 만유인력을 찾아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유인력의 그 굉장히 복잡한 공식들, 그 공식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케플러의 조화의 법칙을 뉴턴이 바로 그 식으로 유도를 해내서 그런 복잡한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내용은 물리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오늘까지 했었던 내용들, 지금 여기까지가 일단 행성의 운동, 그리고 회합주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또 케플러의 법칙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교재 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신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나가게 될 내용은 바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태양과 달의 관측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때 태양과 달의 관측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제 지구과학 공부해 보신 학생들은 아시겠는데 태양은 뭐 진짜 별거 없고요. 태양은 별거 없고 달의 운동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달도 정말 쉽습니다. 달도 너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주실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태양과 달의 관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